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제기됐던 의장의 교체 가능성을 차단해서 눈길을 끌었죠. 트럼프 당선 후 연준 통화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바죠.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컷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뭐 시장이 조금 환호했다는데 장 교수님, 증시가 이런 금리 인하를 미리 예상해서 좀 안도한 겁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었던 결과가 있었던 어제보다는 상승폭은 좀 작았지만은 S&P 500랑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장중에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채권금리,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소폭 좀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약에 15bp가 올랐으면 그러니까 대선 당일날 15bp가 올랐으면 어제는 약 한 7bp 정도 내려서 약간은 금리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 하락하면서 달러 지수는 또 소폭 좀 되돌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예상했던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예상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다시 조금 지금 조금 낮아졌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증시가 트럼프 당선일 큰 폭으로 올랐고 어제도 S&P 나스닥 큰 폭으로 오르면 이게 트럼프 랠리다.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이게 좀 더 이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의 해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트럼프인 것도 둘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제가 분해해야 된다면 제가 꿈속에서 반대편 결과가 나왔으면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걸 해보면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은 끝난 거잖아요. 선거가 결과가 끝났으니까. 나오면. 그래서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요. 사람들이 안도죠. 어떻게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였는데 트럼프가 더 이제 그 시장에서는 더 좋아했던 후보이긴 하죠.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트럼프를 더 시장은 반길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공화당을 더 반기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간의 예외기도 하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기존의 공화당 전통과는 다른 분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을 좀 우선한다고 하는, 최소한 미국 국내 경쟁에 있어서는 시장을 우선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기존 공화당. 물론 이제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사이에서 경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과는 많이 다른데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이번에 선거에 도움이 된 거죠. 미국,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이롭게 정책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기존 공화당 노선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올리는 호재로 지금 작용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쟁을 촉진할 테니까 또 좋은 거고요. 국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은 약간 개입을 해서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하고. 자국을 이익이 더 높이는. 관세라든지 뭐 다른 무역 전쟁이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미국 시민의 선택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조금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금 오르고 어제도 오르고 했는데 이제 참 관심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미리 반영된 건데 앞으로도 조금 얼마나 계속될 건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끝나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이 끝난 거를 좀 우리가 좀 분해해서 보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크게 공화당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어제 시장 움직인 걸 좀 보니까 은행주가 많이 빠졌어요. 은행주가 트럼프 선반에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굉장히 급등했다가 조정되는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의 공약 중에 가장 컸던 게 규제 완화와 감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게 빅테크 기업들이었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은 또 뭐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또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시장이 약간은 이제 조정은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의 경우는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도체는 또 상승했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급등했던 부분도 있고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지만 지금 김재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쟁 촉진이라든지 공화당 전체의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그 네. 색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네. 얘기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과 주식에는 긍정적인 요소죠. 긍정적인,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업사이드, 상승 기제는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증시는 이제 규제 완화 감세 기운으로 이제 상승 기운이 좀 있을 텐데 이 채권 시장은 참 놀랍습니다. 트럼프 뭔가 이게 당선 가능성과 당선된 날 보니까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어제는 이제 물론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 채권 금리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걸? 네, 그러니까 당선되는 날 혹은 그 전날부터 하루 정도 이제 많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는 저도 그냥 제가 채권을 안 해서 그렇게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네. 아무래도 감세 정책을 할 테고 네. 관세를 올릴 테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국채를 더 발행할 테고 채권을 더 발행해야 돼, 네.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네. 예. 그럼 이제 채권 공급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어제 말고 그 전날 15bp 올라갔다는 게 거의 예. 그 정도거든요. 왜냐 앞으로 인플레가 그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평균적으로. 예. 네. 그 정도 올라간 거니까 그에 대한 게 이제 이자율 내려옴으로써 기준금리 내려옴으로써 약간 내려온 건데요. 네. 그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물론 연준이 2%에 맞춘다고 믿지만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추지만 네. 그것도 아무래도 한도가 있고 예. 그 인플레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예. 아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맞겠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10년 금물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예. 10년 동안 인플레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걱정하는 트럼프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 금리가 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판단을 좀 내려야 되겠네요, 투자 판단을. 네, 그러니까 단수히 연준 기준금리를 할 때는 단기 금리지만 예. 5년, 10년으로 생각할 때는 예. 그 미국의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럴 때는 지금 당장의 연준의 대응보다는 물론 그때 가선 대응하겠지만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서 네.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던 게 당선된 날에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동향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So let me say that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As you know, many things affect the economy, and anyone who writes down forecasts in their job will tell you that the economy is quite difficult to forecast looking out past the very near term.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Overall,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now less tight than just before the pandemic in 2019. The labor market is not a source of significant inflationary pressures.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 years.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네, 지금 세 분야로 저희가 봤는데 마지막이 아주 재밌군요. 해고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no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영향, 그리고 현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걸 포함해서 장 박사님, 이 어떻습니까?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조금 주목해서 본 내용을 하나씩 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비디오에서 봤지만 제일 인상적이었고 재밌던 것은 사임하겠느냐 그랬을 때 안 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계속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중에 금리 가지고 페드를 엄청, 또 파월 의장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금리 가지고 뭐라고 금리 내리지 말라고. 내리지 말라. 왜냐하면 금리 내리면 경제 좋아지면 그 공이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리스 후보한테 가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뭐 통화 정책은 우리가 뭐 우리 김준일 교수님 잘 아시지만은 정치랑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랑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각이 졌는데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둘이 경쟁하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임 가능성은 없고요. 임기가 2026년 5월까지잖아요. 2026년 5월. 그래서 그때까지는 파월 의장이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재밌었던 건 한번 저 파월 의장 그 부분에 관해서 김진일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저희가 좀 해야 되겠네요. 파월 의장을 임명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기 때 임명했잖아요. 본인이 임명을 했는데 오랫동안 뭐 서로 뭐 파월 의장 1기 때도 뭐 해고시키겠다는 얘기도 막 나온 것 같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던 것 같은데 왜 두 의장과 임명권자와 이 파월 의장과 이랬습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8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에 임명했을 때, 2018년에 임명했을 때는 임명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본인이.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분이니까, 변호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파월 의장은 또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생리가 있고 조직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스태프들끼리 농담으로 교육시킨다 그러거든요. 교육. 높은 분들이 오면.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총재가, 의장이 새로 오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총재가 온다든지 금통령이 새로 오면 그분들을 이제 공식적인 용어면 더 좋은 단어가 있을 텐데 그냥 에듀케이트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에 대한 내용, 경제학의 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연준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많이 이제 새로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연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명권자로서는 1, 2년 지난 다음에 굉장히 섭섭한 거죠. 자기가 임명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임명시킬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 잊어보시지만 제니 옐런이 4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물론 공화당 분 대통령이고 민주당 분이니까 그렇지만 4년하고 그만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의장을? 의장을. 상당히 의장으로서는 약간 뭐 치욕까지는 아니지만 정당이 바뀌었으니까 대부분 8년 정도는 하시거든요. 근데 4년만 하신 다음에 칼같이 그 사임시키고 파월을 임명시켜 줬는데 그런데 파월이 자신의 의도를 움직이지 않고 금리를 조금 계속 올린 겁니까? 자신의 뭐 원하는 만큼 내리지를 않았죠. 원하는 건 내리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사실은 금리를 몇 번 내리고 그래서 그때 보험성 인하로 해서 아마 방송에 많이 나왔을 걸 기억하는데 왜 인하를 한 거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그렇게 심할까? 훨씬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그 호사가들이 그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면 결국 몇 달 기다려보고 1년쯤 기다려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기 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데이터는 우리가 영원히 못 보게 돼버린 거죠. 그때 비밀이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또 그게 되돌아온 겁니다. 이제 8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로서는
과연 예. 이분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2026년 5월이죠. 예. 아직도 한 16개월을 이제 같이 둘이 가야 되는데 1년 임기 이후에. 근데 그 파월 의장이 법적으로 해고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지만 네. 법이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쓰여져 있지 않고요. 네. 그거는 일반인의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고 예. 파월 의장은 당신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음. 그런 거 해석으로 평소에 아주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언론과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고 이렇게 법이 그 무나 그 자르듯이 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근데 이제 없다. 딱 네. 해볼 건 없다. 나는 안 물러난다. 딱 네. 간단히 얘기해 버렸으니까 네. 일단 2026년 5월까지는 이제 가겠네요. 아무리 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트럼프도 압력을 넣을 수 있죠. 압력을. 네, 한국말로 하면은 그 조직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넣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럼 예. 우리나라 보통 이제 조직의 장이 사표를 쓰고 조직을 위해서 그만두시기가 많고요. 예. 그것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대통령이 부담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자기로서. 예. 근데 저도 그 파월 의장이 대답을 그동안 예. 전부 다 본 건 아닌데요. 한 예. 6, 7년 동안요. 예. 저렇게 한마디로 한 단어 하고 끊는 거는 이번 두 번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 이렇게. 네, 두 번 다 대답을 한 단어로 했는데 변호사가 클라이언트한테 한 단어만 대답한다? 예. 큰일 나죠. 변호사 잘리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 사임할 가능성, 사임하지 않겠다. 뭐 대통령 그런 권한 없다 했으니까 뭐 연준 의장의 교체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예, 바로 그 점이 지금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호한 표정이 시장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을 축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 또 주목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8% 높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보다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가속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더라도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그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2%에 수렴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 확신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종합해서 보면 예.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번에 11월 달에 25bp 내렸지만은 다음 달에 또 있잖아요. 네, 12월 달에 있는데 12월 달에 뭐 기자회견 중에 그 동결 가능성을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레토릭을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한 게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파월 의장 얘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미국 경제 상황 뭐 2.8% 노동시장 별 문제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인플레도 조금 계속 잘 잡혀가고 있다. 네. 뭐 더 이상 더 나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뭐 지난번에 인플레가 많이 생긴 거는 그건 뭐 잘못했다건 운이 없었다건 아무튼 건 지금으로서는 과거 역사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흘러가는 거는 지금처럼만 가면 예. 만족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노동 데이터가 좀 안 좋긴 했는데 그거는 지난달 뭐 태풍, 노동 데이터가요? 지난달에 예. 그 10월, 비농업 10월 고용지수. 고용지수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예. 그건 태풍이라든지 파업 같은 그건 누가 봐도 단기적인 요인이죠. 네. 물론 뭐 태풍도 앞으로 영원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그 태풍이 우연히 더 심하게 영향을 미쳤고 예. 또 파업이라는 게 있었고 예. 몇 회사에서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좀 안 좋게 했는데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네. 그러므로 노동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튼튼하다. 뭐 믿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그런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경제 상황 좋고 노동시장 비교적 탄탄한데 그러면 금리를 인플레도 좀 안정돼 금리를 왜 내립니까? 추가로 왜? 그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좋은데 왜 그럼 금리를 내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고용 시장이 이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긴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5%였던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50bp를 내려가지고 5%가 5%. 됐잖아요. 예. 예. 이게 그만큼의 노동 시장을 유지시키기에는 앞으로 계속 그걸 유지하면
노동시장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가장 큰 메시지는 예. 앞으로도 중립금리라고 생각되는 중립금리가 이제 페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리 수준이 있거든요. 중립금리 적당하다. 네, 각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다. 예. 그게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2.9%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장기 금리를 우리가 장기 정책 금리를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3.5에서 3%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2.9보다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뭐 3.5, 3%라고 하면 지금 이제 5%에서 4.75 됐는데 7호. 아직도 뭐 125bp에서 150bp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점진적으로 내려야지만 지금보다 더 경제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즉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낮추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다음 12월도 FOMC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남았는데 뭐 시장은 한 번 더 내릴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2월 내년 한 해 어느 속도로 금리를 좀 인하할 것 같습니까, 연준은? 그러니까 12월에 지난 9월에 점도표가 나왔을 때는 9월에요? 중앙값이 올해 2번 더 내린다. 그거 네. 하니까 이번 내리고 12월 내리고 12월도 했는데, 내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는 그거보다는 약간 약해졌지만 예.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숫자라면 0.9번 남은 한 번보다는 약간 약해진 거죠. 네. 예. 100% 확률은 100%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최근에 경제 데이터가 괜찮아졌으니까 꼭 내려야 돼? 네.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근데 대답하신 대로 내린다고 가정을 하니까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 거거든요. 아, 미래에 내릴 걸 기대하고 경제가 좋아졌는데 안 내린다고 하면 갑자기 안 좋아지겠죠. 네. 네, 앞으로는 계속 내려준다는 기대하에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예. 그럼 내년은 과연 내년은 몇 어떻게 번 내릴 될까요? 거냐? 그러니까 내년은 근데 어떻게 뭐, 될까? 뭐 사람들이 뭐 2번, 3번 옛날에 뭐 2번에서 4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니까 예. 그렇게 빨리 내릴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내년에 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2번 내지 3번 하면 네. 그러니까 1%포인트가 조금 0.25%포인트씩 낮춘다면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1%포인트까지 안 갈 까지 수도 안 갈 있겠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네, 네. 생각보다 좀 천천히 내릴 수 있다.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시카고 그 데이터에 보면 페드워치에 보면 거의 매 시간마다 예.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점도표 나왔을 때 비교하는 게 그거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점도표가 네, 말씀하시죠.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는 연준 정책 금리의 인하 그 폭이 이제 거기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페드 와치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계산해 주는데요. 예. 뭐 내년도 100bp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의 내년도 금리 인하를 스케줄을 봤어요.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상반기 중에 4번을 내린다. 상반기에 4번이나. 예, 그러니까 매번 거의 매번 내리는 거고요. JP 모건은 분기별로 25배씩 네. 4번 내린다. 네. 그렇게 있어요. 근데 참 전망이 많이 다르네요, 서로. 네, 근데 그거는 되게 큰 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속도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인데 예. 저는 오히려 그 골드만삭스처럼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앞에서 김 교수님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 얘기할 때 관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관세 부과가 내년 상반기에 뭐 된다 빨리 해서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아니면 뭐 내년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또 후년에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높을 것이고 높다는 얘기 이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 그때는 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 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금리 인하의 그 속도나 폭은 뭐 4번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지금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관세를 보편적 관세다 아니면 뭐 대중국 관세를 높인다고 하면 그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가 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바로 나올 정책으로 이제 관세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세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갈 테니까 여전히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데 그 밖에도 조금 인플레 상승 요인, 우리 인플레를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많이 있죠. 관세 외에도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그다음에 또 감세, 감세, 세금을 낮추는, 세금을 낮춘다. 세금을 세금을 줄이면 네, 아무래도 그러면 정부 재정이 모자르니까 네. 국채를 발행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미래에 인플레가 또 생길 거로 사람들이 많이 예상이 같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재정 지출 이런 쪽에서 네. 그러면은 그게 동시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일어날 테고 그러면 또 연준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클립 3개를 이제 그 봤는데 파월 장에 그거 할 때 거기서 영향이 없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단기적으로 인더 니어텀이라고 했거든요. 예. Let me say that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트랜스크립트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컴마 하고 인더 니어텀 컴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에 그 롱 대시를 쓴다든지 그건 이제 그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파월의 의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그렇다. 장기적으로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쳐. 인플레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트럼프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이 영향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이제 정책이 집행이 돼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 정강에 보면 그걸 모두 다 정책을 실행하면 정부 부채가 뭐 2035년까지 7조 5천억 달러, 7조 8천억 달러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선거 중 공약대로 다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이 돈이 풀리는 거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 측에서 물가 압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관세를 빼더라도 경기 부양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압력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말 정도 되면 미국의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 혹은 2%대 초반으로 내려올 거로 보여요. 지금이 2%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2%대 후반에서 정책 금리를 4.7% 아니면 뭐 4.5%까지 유지하잖아요. 근데 어디 일부 조사에 따르면 보편적 관세를 다 적용하면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다 올라가는 거에 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물가가 올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 연준이 금리를 그만큼 못 내리겠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는 더 긴축적으로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 경제 상황이 조금 우려스러운 물가 안정도 조금 더뎌지고 금리 인하는 좀 더뎌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렇게 그런 현상을 나타낼 관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국 경제에 큰 폐해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피해가 갈 텐데요. 아까 말한 니어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 사람들이 알고 그에 따라 투표를 한다면 도움이 안 될 테고 그런 선거 공약을 내지는 않겠죠. 물론 그건 트럼프나 해리스 둘 다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당장 자기 눈앞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지 내 이웃 혹은 다른 주에 있는 사람에게 내년에 미친 영향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보지는 않거든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건 선거제도가 가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영향이 중요한 근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다
민주주의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예.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하기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네. 그건 사람들의 행동이고 예. 그걸 어떻게 뭐라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연준도 아마 선거 전부터 예.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로 한번 전망을 해봤을 겁니다. 아, 그 두 사람의 상황이, 정책에 네. 따라서 어떻게 연준이 바뀔지. 어떻게 할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하고 예. 네, 그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를 2장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아. 위에서 2장을 시키던 예. 아니면 아래서 미리. 알아서 뭐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2장을 준비해놓고서 어느 쪽을 가져들어 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리고 당선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됐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 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재정 정책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중에 얼마를 과연 할까? 반을 할까? 4분의 1을 할까? 다 할까?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이 높은 국장님한테 예. 혹은 아니면 심하게 되면 파월 예. 의장에게 트럼프 공약에 몇십 프로를 집어넣어서 전망을 해볼까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오. 네. 왜냐하면 그 전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담은 인플레가 되게 나가니까 이자율을 이제 올려야 될 문제 생기고 설마 다는 안 하겠지만 네. 몇 퍼센트로 하느냐 하는 건데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50이면 50초면 살 수가 있죠. 근데 외부에 공표하는 전망에서 이제 그게 이제 12월 전망을 하면 12월. 네, 제 생각에 틀림없는 질문은 뭐냐면 예. 내년부터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될 것으로 가정하셨습니까? 라는 게 틀림없는 질문입니다. 아, 다음 달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고 회의 끝나고 전망을 바꾸고 점도표를 새로 쓰면 예, 내년 1월 20일부터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김진일 교수님이 연준 의장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동안은 계속 정답은 응. 그냥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지금 정부니까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가정한 대로 하는 거죠. 아. 그게 틀렸는지 누구나 알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입에다 뭘 넣는 순간 예, 큰일 나니까 예. 그냥 아예 0으로 나가는 거죠. 아. 바이든 정부의 예상, CBO의 예상대로 간다는 걸 하는 겁니다. 네. 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그게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바뀔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정이 아까 골드만삭스랑 JP 모르건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게 다르면 인플레가 달라지고 예. 이자율을 4번이냐 2번이냐 하는 게 충분히 달라질 정도의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 거라는 두 분의 전망이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함부로 단정하면 네. 이 투자하는데 큰 리스크 위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또 하나 이 관심인 게 이게 달러 가치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지금 영향을 받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정책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달러 지지자는 꼭 아니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달러 강세를 얘기를 했다, 달러 약세를 얘기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또 우리는 강세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핵심은 달러는 강세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대로 가면 달러는 강할 요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왜 강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재정 적자와 부채가 커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국채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고 네.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역관계니까 금리는 이제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수요가 높을 것이고 네. 왜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네. 이게 아이러니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재정 적자가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우려해지면 글로벌 또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래서 안전자산을 또 추구할 수 있는 네. 이왕 달러 그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또 미국 쪽으로 또 이게 또 돈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이래저래 있는데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래저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러 강세를 얘기할 때 달러 스마일을 얘기하거든요. 달러 스마일. 달러 스마일이 뭐냐면 스마일이 되면 입술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입술이 올라갈 때 달러 강세라고 하면 네. 미국 경제가 좋을 때 올라가요. 미국 경제 좋을 때 달러 올라가고. 강세예요. 예. 근데 이쪽에 올라가는 거는 미국 경제가 나쁘면 그래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글로벌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나마 제일 안전한 데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달러를 우리가 좀 전망할 때 어려운데 네. 그런 면에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 국채 금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비들이 이번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4.4, 4.43, 4.45잖아요. 지금 10년짜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 4.36인가 이렇게 예. 내려왔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4.75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전망이 맞다고 하면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높으면 네. 무조건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오니까 또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내려오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장기가 내년 초가 될지 내년 예. 중반이 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4.75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4.3, 뭐 4.45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사는 게 좋은 트레이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사야지. 지금 올라가는 순간에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가 마지막인지 언제지 모르니까. 언제 모르니까. 그거 알면 기다리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네. 예, 오늘도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일도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갈 때는 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가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될 거로 보이는데 올해요? 네. 올해도 내년도 성장률은 근데 2%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연준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100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네. 장기 금리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기왕에 뭐 채권 금리, 연준의 금리나 채권 시장 동향 얘기했으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시점이 좀 적절한 채권 매입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엔 떨어질 테니까 떨어질 텐데. 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 그걸 모른다 이거죠? 알면 좋은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부터 골고루 사면 그러고 이제 떨어질 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라갔다 쭉 내려갈 테니까 조금은 올라가지만 길게 결과적으로 보면 또 내려갈 테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려간다. 길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네. 사 놓으셨다가 네. 그러다 내려가면 그때 가서 이제 쥐고 있다가 다 내려간 다음에 파시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아니 것들. 그렇게 예상을 조금 일찍 하셔가지고 네. 올해 중반이나 초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안 올라간 거죠. 네, 증권회사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본 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증권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전 증권에서 일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속성과 그리고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의 금리의 그 경로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코노미스트로서 말씀드릴 것은 항상 시장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전망은 지금 말씀드리는 전망은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한 전망이고 저희들은 그거를 매주 또 새로운 매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보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좀 네.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과도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도 이달 말이죠.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28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연준도 내렸으니까 우리도 한 번 더 낮춰야 할까요? 어떨까요? 그 연준이 이자율을 내린 것 자체가 예. 1대1로 우리에게 25면 25bp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가 생긴 거는 사실이죠. 금리 인하의 여지가 좀 생겼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니면은 심해서 홍콩이라든지 예. 그렇게 아예 자기 나라의 그 화폐를 네. 미국 달러랑 1대1로 픽스 시킨 나라들은 25bp 내리면 따라 내리죠. 그냥 무조건.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또 유럽이나 일본처럼 거의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장영 총재께서 네. 여러 번 연준에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건데 네. 과거보다는 한국도 사이즈가 커졌고 했으니까 1대1보다 훨씬 적은데 그게 뭐 25bp면 한 번이면 반번 정도인지 4분의 1번 정도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 시장에서 그 한국은행이 내릴 그 여유분은 조금은 들어왔다. 아, 네. 공간은 조금 커졌는데 네. 그러면 경제 상황, 뭐 우리가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도 생각해야 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릴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내릴 때도 우리나라도 그 한국이 금통위가 미국 연준보다는 그 반대 의견이 평균적으로 아마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난번에 반대 의견이 한 분이 나왔죠. 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분이 나왔는데 또 거꾸로 이제 연준은 오늘은 반대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그래서 만장일치가 진정한 만장일치인지 예. 아니면은 그 파월의 FOMC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거는 3주 후 그거 대충 나와요? 나오고 예. 아니면 5년 후에 보시면 예. 그에 대한 논쟁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후, 왜 5년 후인가요? 5년 후에는 FOMC에서 했던 모든 토론 내용이 예. 그 단어가 모든 단어가 나옵니다. 워드 바이 워드로 정밀하게? 네. 나와서 그럼 법적으로 5년 후이 지난 다음에 1월 달에 1년치를 모아서 다 이렇게 그 퍼블리시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때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한 분이 그걸 다 읽습니다. 5년 전 거를. 5년 전 거를? 네, 그걸 다 읽고서 이제 기사를 재밌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연준은 얼마나 인플레를 걱정했었습니까? 한국은행은 실제로 한번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인플레 걱정하고 다음 날 리만이 오는데 미국도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럼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죠. 한치도 못 내다본다.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가 거기서 오는데 참, 그 예.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야. 뭐 그런 농담도 하거든요. 그럼 농담하면 가로 열고 레프터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웃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식으로 뭔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달라서 국민들이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공개가 안 된다. 네, 우리가 공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된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물가. 금융 안정, 네. 거기는 부동산도 돼 있을 테고요. 네. 네. 그리고 환율 말씀하셨고, 네. 연준 말씀하셨고, 네. 그거를 뭐 제가 몰라도 아마 그 직원들은 각각을 몇 BP씩으로 나누어서 다 복원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갖다 금토윤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그 7부대 성향이 다른 것이고, 네. 그건 서로 다른 성향을 해서 집단적으로 잘 발현되기를 바라고 네.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을 택했겠죠. 네.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은.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여러 경제 변수를 종합해서 딱 이제 인하 또는 이번에는 동결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 포워드 가이던스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커미트먼트를 먼저 하셨고요. 미래 3개월 전망.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금리 동결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환율 불안도 있고, 환율 불안. 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부동산 문제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지금 내릴 확률이 뭐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5bp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8bp 정도 내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8bp면 한 번 내리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내년도 되면 내년도 1월 달이나 내년 초 되면 분명히 더 내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네, 그래서 저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이 내년에 4번 내린다고 하면 네. 하나는 3번 정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 지금 3.25잖아요. 3.25 죠. 그러니까 2.5%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교역의 어떤 문제들, 관세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돼서 네. 연준이 인하 횟수를 줄일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면 금통위는 이달 말은 동결을 하고 네.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0.25%포인트씩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금리나 여러 변수를 말씀하시면서 두 분이 이제 부동산 얘기도 했는데 실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이게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짊어지고 금리 결정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부동산 시장 안정 그 자체는 예.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으로서는 그 1조 1항의 물가 안정이 예. 나오고 그렇지만 1조 2항의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금융 그러니까 안정이 위해. 1조 1항에 두 개가 있으면 연준처럼 그냥 양대 책무라고 해서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텐데 1조 1항과 1조 2항으로 네. 2010년 정도에 하는법을 개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1조 1항의 물가 안정, 1조 2항의 금융 안정을 놓은 걸 보면 금융 안정보다 물가 안정이 네. 덜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만큼 덜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는 그거는 법에 쓰여져 있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국회에서 그 당시에 그 뭐 개인에게 혹은 한국은행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네. 그에 대한 해석이 지금 예. 7분의 금통위원들이 총재를 포함해서요. 예. 서로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 그게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그것만 하느냐. 예. 예, 그래서 과거에 물가 안정 됐는데 왜 그러냐는 의견도 있었고 예. 또 반대로 요즘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른 금융시장 혹은 미래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달 말 한국은행의 금통위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칠 것 같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대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